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9월 22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신문의 이 모든 일면 톱은 어제 실시된 국회 본회의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소식입니다. 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일면 톱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역풍맞은 팬덤 정치, 단식, 부결 호소 안 먹혔다. 동아일보는 야당에서 최소 29명이 반란을 했다. 그래서 이재명 리더십 치명타를 맞았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9, 찬성이 149, 반대가 136. 지난번 1차 투표 때 찬성이 139였죠. 139였는데 그때 과반이 안 됐기 때문에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0표, 딱 10표가 더 찬성을 해서 149표였는데 과반이 148이어서 그거보다 하나 넘어서 가결이 됐습니다. 이재명 구속 기일이었었고 헌정사상 처음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된 겁니다. 단식을 통해서 지지층 결집을 노렸지만 168석 민주당 단일 대우가 무너졌다. 그리고 앞으로 친명, 비명, 개파 갈등 격화 예고. 자, 이제 남은 것은 법원 영장심사죠. 자, 법원 영장심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 사면기사입니다. 동아일보 사면기사 보시면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그리고 또 중앙일보 사면기사도 이재명 운명 법원으로 체포안 가결로 판사 부단 든 셈. 동아일보는 이재명 영장심사 이러면 25일 열릴 듯 건강 상태가 최대 변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 따라서 지금 추석이 끼어 있기 때문에 추석 이후로 이 연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직접 출석 않고 서면 심사를 할 수도 있다. 이재명이 지금 병원에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가결 이유는 이렇게 됩니다. 일정이 어제 가결이 됐고 체포 동의가 됐다는 그 통지서를 법원에 어제 송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쯤 구속영장 실질심사 담당 판사 배당 및 심사 일정 통지. 자, 근데 담당 판사는 사실상 순번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접수된 날의 그 담당자가 이 담당 판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 판사에 대해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장 실질 심사 추석 전 예상이 되는데 추석 후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 심사를 받아서 영장을 발부하거나 아니면 기각이 되겠죠. 발부하면은 바로 구속 기소가 되고 기각이 되면은 불구속 기소가 되는데 이재명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일정 조정 가능성이 있다. 또 어떤 이 변수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이재명 여전히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해 있고 지금 아마 마음의 건강도 지금 상당히 안 좋겠죠. 어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기 때문에 그 전날 체포동의안 전날 부결해달라고 정말 호소를 하는 그런 입장문까지 내고 당일날 체포동의안 표결 당일날 박강원 원내대표 병실로 불러가지고 이런저런 제안도 하고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든 구속을 안 당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은 1차 체포동의안은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중앙일보 기사는 이겁니다. 중앙일보 3인 기사. 이재명 운명 법원으로 갔죠. 일단은 체포안 가결로 판사의 부담을 든 셈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공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통지서를 넘겨받은 법원은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맡게 됐습니다. 유창훈 부장판사 영장실질심사를 맡게 됐는데 영장전담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체포동의안이 필요 없는 비회기 때 청구가 됐다면 판사의 부담이 심했겠지만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여서 조금은 부담을 든 셈이다. 동료 의원들이 감싸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가결했다는 건 영장 발부의 상당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국회 체포동의안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영장법원으로 이재명에 대한
이 영장실질심사가 넘어왔다면은 판사가 좀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뭐 정치인이고 야당 대표고 또 거기다 개딸들의 극성스러운 개딸들이 만약에 이 영장을 발부를 하면은 또 그 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좌표를 찍어서 공격을 막 하겠죠. 그래서 부담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일단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수 동의를 해서 한 30명 이상이 동의를 해서 이 구속해도 된다. 동의를 해서 영장이 법원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부담을 좀 덜었다. 자,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인데 여기서 지금 따져봐야 될 것이 영장 판사 유창훈 부장판사의 성향입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이 판사들도 정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내일까지입니다. 지금 유지가 되는 동안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판사들이 상당히 정치 성향을 띠는 판결을 많이 해왔죠. 그리고 영장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인데 서울중앙지법의 영장판사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인사를 했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치 성향이 좀 좌파 편향적인 이런 판사들을 배치를 했다는 그런 말들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영장 발부 같은 것을 보면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쪽으로 편향된. 자, 그래서 유창훈 이 판사가 어떤 사람이냐. 자, 이런 그 분석 기사들이 오늘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자,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 좌파 쪽의 사건에 영장을 기각해 준 적이 다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있었죠. 그때 이성만 의원을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해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1차 구속영장 기각을 했고, 이 더 탐사 가짜뉴스 막 뿌리는 더 탐사 그때 청남동 술자리 의혹 가짜뉴스 그때 강진구 씨에 대해서도 기각을 했습니다. 유창훈 그 부장판사가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건설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을 한 적이 있고, 전장년 그 전국 장애인 뭐 차별철폐 연대 그쪽에서 지하철 이런 그 시위를 많이 하죠. 그 시위 중에 경찰의 팔을 깨물었던 시위자 여기도 또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좌파 사람들이 관련된 것만 맡은 건 아니고 다 기각한 건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때 이성만과 윤관석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두 사람이 같이 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 이성만은 그 기각을 했죠. 기각을 했는데 윤관석은 그때 또 구속영장을 발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보좌관, 박용수 보좌관 구속영장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해서 발부를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좌파 쪽의 사건의 영장 기각률이 발부율보다는 지금 좀 높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우연이지만 정말 이 우연의 일치인데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재명에 대한 영장을 한번 기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어떤 일이냐면은 올 초에 이재명이 1차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었죠. 그때 대장동 사건 위례신도시 성남FC 묶어서 발부를 했는데 그때 기각을 체포동의안을 부결을 시켜버렸죠. 부결을 시켜버려서 영장법원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형식적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은 담당 판사가 일단 배정이 됩니다. 그 담당 영장 판사가 배정이 되고 거기서 법무부를 거쳐서 이 대검을 거쳐서 이 체포동의안이 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절차 안에 영장전담 판사가 선정이 됩니다. 그때 선정된 영장전담 판사가 바로 유창훈이었습니다. 상당히 인연인데 그런데 체포한 결과에 따라서 그때도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이
가결이 됐으면은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텐데 부결이 됐기 때문에 영장 전담 판사가 할 일은 없죠. 그렇지만 절차는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유창원 영장 판사가 이 기각을 하는 형식적 절차를 거쳤습니다. 국회에서 부결이 됐으므로 본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 그건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형식적 절차로 기각을 시킨 그런 또 인연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영장 법원에서 기각이 될지 발부가 될지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특히 이재명이 사법방해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저질렀죠. 특히 북한의 대북 선거 문제와 관련해서 이화영 재판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여러 가지 사법방해들을 했고 이것은 결국 증거인멸 시도, 위정교사 이런 부분과 연결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100% 확신한다. 이런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영장이 발부가 되느냐 아니면 만에 하나 기각이 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진로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조선일보 사면 기사입니다. 이재명 체포안 가결 그래서 의원들이 개가 된 날 박강원 물러나라 민주당 극심한 내란에 들어갔습니다. 의원들이 개가 됐다. 이것은 개딸들이 하는 이야기죠. 개딸들이 어제 국회 부근에서 계속 치유하고 집회하다가 이게 부결이 되니까는 좀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긴급 최고위원회의도 어제 열렸고 비상위원총회도 개최가 됐는데 격앙된 친명 쪽에서 비명계를 위원총회에서 맹폭을 했습니다. 당대표를 팔아먹었다. 가결파 나와. 그리고 개딸들은 가결표 의원 색출까지 나섰고 일부 의원들은 어쩔 수 없이 나는 부결했어요 하고 인정샷까지 막 보내는 그런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친명계에서는 이재명이 구속되면 옥중 공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이재명이 사퇴하는 대신 옥중 공천을 고수를 할 경우 비명계가 저항하겠죠. 그래서 당의 분열이 불가피하고 결국은 서로 피의 복수국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친명이 비명에 대해서 가결을 시켰다고. 그래서 이게 점점 가다가 당이 두 개로 쪼개지는 총선 앞두고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예상도 나오는데 자 지금 당장 그러면 이제 당의 주도권 민주당의 주도권은 어느 쪽이 갔느냐 지금 박강원 물러나라 했는데 박강원이 실제로 어제 밤늦게 사퇴를 했습니다. 원내대표단이 사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파워게임이 벌써 시작이 됐다. 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박강원 사태는 자의가 아니라 타의, 즉 축출된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밤늦게 사퇴 선언을 했죠. 박강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원내대표단이 자발적이기보다는 쫓겨난 그런 모양새를 보였는데 자 박강원은 친명계가 아닙니다. 지금 원내대표가 돼 있지만 이낙연계 원래는 친문이었고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이낙연계였습니다. 그때 이낙연 캠프의 선거 대책 총괄본부장을 맡았고 이낙연이 대표할 때는 사무총장도 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박강호는 비명계, 친이낙연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물러나면은 이재명이 대표적에서 나오면은 박강원이 그러니까 직무 대행을 하게 됩니다. 비명계가. 그걸 안 되는 거죠. 친명계 입장에서는. 그래서 쫓아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뷰스앤뉴스 오늘 아침에 분석한 기사입니다. 비명 박광온 강제로 퇴출했다는 거죠. 최고위에서 가결은 해당 행위다. 친명, 비명계 축출 본격 나섰다. 민주당 자멸적 분당, 급물살. 자, 이렇게 됐는데, 비명계 박강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친명계의 사퇴 공세에 결국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박강원은 이재명이 구속동으로 거리가 되면은 당헌상 그 권한을 대행할 1순위 요직입니다. 원내대표 선출직이죠. 그래서 친명계가 유사시에 대비해 박강원을 축출을 하고 당권 사수에 나선 모양새다. 아직은 본인들이 당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명계, 친명,
비명계의 친명 지도부 사퇴 요구에 이 친명 조정식 사무총장도 동반 사퇴하기로 했는데 이재명이 조정식 사무총장 사표는 반려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와 사무총장이 같이 사표를 냈는데 사무총장 걸 반려를 해버렸죠. 그런데 원내대표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뭐 반려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사무총장과 원내대표 중에서 원내대표만 나가게 된 거죠. 축출당한 거죠, 사실상. 이소영 원내대표가 어젯밤 11시 20분쯤 의원총회를 마치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박강원 원내대표가 책임이 있다고 스스로를 강조를 했습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사의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처럼 발표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의원총회에서 친명계는 비명계를 격렬히 비난을 하면서 원내 지도부 사퇴를 막 촉구를 했습니다. 비명계는 이재명 지도부 사퇴하라 맞불을 놓았지만 뭐 불리하죠. 지금 당권이 친명에 가 있으니까는 이 과정에서 서로만 연판장을 돌리기도 하고 격앙된 모습이었는데 이 어총장 밖에까지 막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물리적 충돌 일보 직전까지 갔다. 결국 이렇게 되니까 박강원 원내대표가 견디지 못하고 조정식 사무총장과 같이 동반 책임지는 선에서 절충을 했는데 이재명이 조정식 사표를 반려를 하면서 친명이 일단 당권 유지에 성공을 했다. 그 다음에는 순서가 누가 되냐면 박강원 후임을 뽑기 전에는 후임을 뽑으면 뭐 후임은 길을 쓰고 친명계가 데려가겠죠. 그리고 만약에 후임을 뽑기 전이면은 바로 이 정청래가 됩니다. 정청래가 그 권한을 대행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석 최고위원, 그러니까 최고위원 경선에서 1등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친명 최고위원회에는 더 나아가서 부결표를 던진 비명계를 해당 행위자로 규정하면서 본격 숙정을 예고했다. 숙정 작업이 벌어진다. 자, 정청래 이재명이 구속될 경우 대리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죠. 정청래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 후임 원내대표는 가장 빠른 시일 안에 빛의 속도로 선출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당권 사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오늘 또 중으로라도 민주당 안에서 어떤 변고가 있을지는 지금 아무도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조선일보 1면 하단 기사와 8면 해석 기사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1면 하단 기사. 소주성 실패 뜨자 홍장표 밤새 통계 조작했다. 홍장표는 그때 경제수석입니다. 문정부 소득 분배 최악 통계에 청와대로 강신욱 통계청장 불러내서 왜곡을 했다. 이 통계 조작 직후에 문재인은 최저임금이 증가해서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의 긍정 효과가 90%다. 일종의 헛소리를 했죠. 조작된 자료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 정책 이후에 저소득 계층의 소득이 오히려 줄었다. 이 통계가 나오니까 발표하기 전에 청와대가 통계청 공무원을 불러서 통계를 뒤집기 위한 밤샘 회의를 했다. 이게 감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자료들이 있겠죠. 회의 자료. 당시 회의를 주도한 인물은 소주성 설계자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그리고 홍장표는 이후에 불법적으로 넘겨받은 통계 원자료를 국책연구기관 사람에게 전달을 해서 소주성으로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 왜곡된 분석 자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는 소주성 정책 전면 재검토까지 고려했지만은 홍장표가 이런 가짜 자료를 만들어내고 나서 없던 일이 됐다. 그러니 계속 경제가 엉망으로 이 소득 분배가 엉망으로 흘러갔던 거죠. 조작 왜곡된 통계가 문 정부의 정책 방향까지 좌지우지했던 셈인데 홍장표가 통계 원자료 들고 청와대 와라. 그래서 담당 공무원 2명을 불러서 조작을 지시를 했고 이 개인 소득 분배는 개선됐다. 재해석을 했습니다. 통계를 조작을 해서.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덕분이다. 이 내용까지 덧붙였습니다. 이걸 들고
이 자료가 가짜 자료가 가계소득 동향점검회의에서 문재인에게 보고가 됐고 이 문재인은 이틀 뒤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다. 공개적으로 엉터리 소리를 했습니다. 9월 22일 보내드린 조간 딱 풀렸습니다.